맛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맛하면 보통 뭐 요새는 이제 먹방 또 맛집 뭐 지역 다니면서 맛집 검색해가지고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죠. 저는 맛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맛동산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었던 과자인데요. 이 맛있다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뭘까요? 맛있다, 맛있다. 영어로 하면은 이게 delicious. 일본말로 하면은 오이시, 우마이 뭐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맛이 있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또 뭘까요? 맛이 있다는 영어로 하면은 be taste고 또 have a taste라기도 하고 일본말로 하면은 아지가 아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맛있다라는 말은 내가 먹는 음식, 먹는 요리가 아주 입맛에 맞아가지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행복감을 주는 것, 이걸 맛있다고 하는데 왜 영어나 일본말에는 이 맛있다에 대한 다른 자기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맛있다라는 말이 따로 없죠. 그냥 맛있다죠. 맛이 있다라는 말하고 맛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사실은 맛이 있다라는 거 아지가로 일본말로 치면은 영어로 하면 비테이스트 이런 말을 하고 사실은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영어의 딜리셔스나 일본의 오마이 오이시하고 같은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옛날 책의 자료에 보면은 이건 이제 짐이나 밈이나 잠이나 감이 이런 말로 맛있다는 말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원래 이제 맛있다는 말이 없었을까? 우리가 지금도 덜어 쓰고 있기도 한데 이게 1928년에 11월 12일자 중해일보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겨울밤에 더욱 좋은 맛 좋은 차 끓이는 법. 그래서 커피, 홍차, 코코아, 초콜릿 차는 이렇게 끓인다. 그래서 여기서는 맛 좋은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맛있다는 말을 맛 좋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물론 맛 좋은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맛있다는 말보다는 맛 좋은이라는 말을 더 맞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어서 보면 이게 1928년도에 이렇게 썼는데 그거는 조금 더 뒤에 1930년대 초에 광고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아지노모토 광고인데 1932년 무렵에 아지노모토 신문 광고인데요. 할머니도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언니도 어멈도 말했습니다. 아지노모토는 모든 음식을 맛나게 해준다고요. 맛나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역시 아지노모토 광고 중에 이거 치시오 국 끓일 때나 찌개 할 때나 맛나게 하는 아지노모토를 치시오. 그래서 맛나다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구자인데요. 고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 음식문화 최근 100년의 충격이라는 글을 내서 우리 음식 문화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음식문화사 만년은 인류가 이 음식문화사의 만년이라는 말은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때, 그러니까 한 만 년 정도 전부터 실제로는 12,000년 전 정도부터 우리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간신히 먹을 거리를 마련해 간신히 먹고 살아온 시간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음식문화사의 생존 이상의 상상력이 껴들고 유별난 상징이 껴들고 성적 쾌락 이상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갖다 붙인 지는 지난 만년의 견주 딱 100년이 넘을까 말까이다. 즉 음식이 그냥 먹을거리, 생존을 위한 끼니를 때우는 것 이상으로 음식에 대한 맛있다라는 것이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0년 정도 넘을까 말까인데 제왕 권력자 부자들이야 먹을 것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았겠지만 음식이 대중의 화제가 되고 음식을 통한 대중문화가 발생한 지는 이제 딱 100년이다. 한국사 역시 그렇다.
최근 100년의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인이 먹는 행위는 전에 없던 상징과 상상력과 어휘와 언어와 표현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이제까지 없던 감각의 표현을 새로 열었다. 이게 우리 역사로 보면 사실 한 3, 40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음식들이, 제가 여기 적은 것은 뭐 몇 가지 적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음식들, 요리들이 우리를 맛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요 음식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과 요리들이 사실은 재료가 이런 재료죠. 사탕수수, 밀, 콩, 옥수수, 커피, 소, 돼지, 닭 등 육류,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채소들, 과일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수입되어 가지고 이제 이런 원료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육류라든지 낙농제품, 달걀 같은 난류, 유지류, 당류, 이것들이 이제 맛있는 음식의 재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입 농산물이 없으면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능할까? 사실은 지금 위에 예를 든 저 음식들, 그리고 온갖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맛있는 음식들의 대부분은 다 이런 수입 농산물이 기본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통닭도 마찬가지고, 삼계탕, 뭐 라면 다 밀가루 수입해가지고 만들고 있죠. 뭐 이런 고기류 같은 경우는 다 곡물, 그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지 않으면은 원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육류를 섭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음식, 식생활이나 식문화는 지난 100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왔습니다. 특히 요 한 30년 동안에는 너무나 훨씬 더 빨리 바뀌어왔죠. 너무 빨리 바뀌어서 맛이 아주 좋다라는 말에 어울리는 적당한 표현을 찾아내지 못할 만큼 여유 없이 달려온 게 아닐까.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맛이 좋다라는 표현이 다른 단어를 못 만든 게 빠른 변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변화의 과정이 우리 농업, 농산물, 음식 문화가 외국에 종속되어 가는 역사였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농의 재구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강자 자체는 이제 농인문학입니다. 이 농이라고 쓰는 것은, 농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농업과 농촌, 농민, 이것을 합쳐가지고 삼농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농지를 포함해서 4개의 개념들로 이것이 농이라고 압축돼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개의 개념들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각각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농업의 문제가 따로 또 있기도 하고, 또 농촌의 문제가 따로 있기도 하고, 또 농민의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농업과 농촌에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부속된 개념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농지의 문제도 크게 하나의 문제로 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전에는 이제 농업과 농촌, 농민을 묶어서 삼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무렵에 삼농혁신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그 삼농이라는 것은 농업, 농촌, 농민을 묶어서 삼농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는 이제 삼농이라고 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걸 묶어서 이제 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의 재구성은 이 4개의 문제, 농업, 농촌, 농민, 그리고 농지의 문제를 묶어서 이것이 이 문제들을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농업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식량자급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한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식량 먹을거리를 얼마나 스스로 이걸 생산해내는지를 가지고 이제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됩니다. 47% 이하고 최근에 제가 본 자료는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에 본 것은 47%였고 아마 이건 계속해서 식량 자급률이 하락되어 왔기 때문에 이 식량 자급률은 아마 47% 이하로 지금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곡물 자급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곡물 자급률은 23%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료용 곡물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자급률이 얼마나 되냐, 즉 주로 콩, 옥수수가 이제 곡물 자급률에 포함되면서 곡물 자급률을 설정을 하는데 이 곡물 자급률은 23%, 즉 우리 스스로 생산한 곡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먹고 사는 문제, 또 동물들에게 사료로 쓰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23%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런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즉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소량밖에 생산해낼 수 없게 된 이유는 신자유주의 농정.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칠레 FTA를 시작을 해서 세계 약 50여 개국하고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FTA를 통해서 들어오는 농산물, 해외의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생산된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이 없고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도태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옥수수하고 콩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자급률은 거의 뭐 아주 10%도 될까 말까 한 지경입니다. 특히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에는 사료용으로도 쓰지만 식용유로도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간장 재료로 콩 같은 경우는 간장 재료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개방 농종으로 인해서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이 무너지고 있다. 이 식량 자급률과 관련된 것은 저 다음에 송원규 박사가 식량 자급률, 식량 주권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이 굉장히 많이 이런 개방 농정에 의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농산물 때문에 위축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득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농업소득은 이제 농가 소득을 포함해서 농업소득은 농사지어서 얻는 소득을 농업소득이라고 하고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 농민들의 약 90%가 1,000만 원 정도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라고 하면은 농해소득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뭐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농가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농가소득 전체를 다 합쳐도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소득이 낮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농민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농민들이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환경 보존 기능, 또 논의 홍수 조절 기능, 자연 경관 유지 기능, 또 전통 문화 개선 기능. 근데 이렇게 해서 농업이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농업이 많이 무너지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 개선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농촌에서 농업에서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농업의 기능은 국민들이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 먹을거리 생산하는 기능이 계속해서 잘 유지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식량을 제대로 잘 생산하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량 자급률 50%도 안 되는 상황,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을 잘 보존하는 농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해야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는 거고, 사실은 또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농민들이 농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 유지되고 있냐. 그게 뭐 소득이라든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농업을 통해서 스스로 이것을 작업할 수 있느냐. 농사 지어 가지고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이 지속 가능성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농업의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인데요. 기후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작물 체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귤이 전남이나 경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그 평균 온도가 올라가서 나타나는 작물 체계의 변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그 격동하는 기후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장마가 57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든지, 혹은 태풍이 연이어서 오는데 태풍이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든지, 혹은 겨울이 따뜻하다든지, 또 엄청 춥다든지, 여름이 2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여름 온도가 40도를 넘어가 최초의 이 열대지방 같은 엄청나게 큰 여름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런 온도 변화들이 이제 기후 변화의 문제고, 이것이 우리 농업을 또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실은 일정한 대응을, 작물 체계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대응을 해야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의 문제입니다. 농촌은 이제 늘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출산, 공동화, 고령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을 집약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것도 이제 꽤 전의 얘기고, 지금은 저출산이 아니고 무출산입니다. 거의 뭐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고, 아기를 낳는 젊은 부부가 농촌에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그다음에 공동화하는 농촌이 비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농촌에 있는 행정기구 마지막 마을 단위인 마을 전체가 비어 있는 마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이 고령화는 이제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만 살아서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문제. 지금 초고령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 것은 70년대 이후에 경제성장 시기에 공업 노동자들을 공단의 공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농촌에서 인력을 빼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노동력으로서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중에 절반 정도도 대학을 안 갔었는데, 지금은 우리 동네 출신 아이들도 거의 다 대학을 갑니다. 뭐 어떤 대학을 가든지 거의 다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간 다음에 다시 동네로, 마을로 돌아오냐 하면은, 또 지역으로 돌아오냐 하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마을에는 젊은 농민뿐만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공동화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 자연이 초고령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발생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 향도가 이제는 관성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 나갑니다. 저는 이제 살기를 춘천에 있는 농촌에 사는데 저희 마을에서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는 시내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다시 더 큰 도시에 있는 대학교로 가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온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협동조합 마을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아주 일부가 밖에서 오히려 들어오고요.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관성화된 이게 이제 아주 이걸 관성화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일방통행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아이들도 별로 없지만은 태어난 아이들도 초등학교 졸업하면 나가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 돌아오지 않고 안타깝게도 제 딸이 둘이 있는데 제 딸은 둘 다 농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농고 나왔는데도 아이들이 안 돌아오고 도시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사실 농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총 숫자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그 합계 출산율의 평균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다. 즉, 두 부부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총 숫자가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출산율 저하가 발생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통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정점이 2030년 정도의 인구 정점에 도달할 거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당겨져 가지고 2028년 이면은 인구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구 절벽이 시작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8년부터 이렇게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은 통계상 그렇게 예측이 되지만은 농촌 소멸은 이미 훨씬 더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리에 그 전에 지금 현재 전체 농민 수가 250만이 안 된다고 하는데 1970년대 후반만 해도 전체 농민 수가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00만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자녀를 더 출산하고 3명, 4명씩 출산하고 그랬으면 지금 그것이 유지돼 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나타나는 결과는 한 10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 숫자로 확대됐을 텐데 계속해서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가고 또 살기 어려운 농민들은 집 팔고 농지를 팔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1980년대만 해도 보통 100가구 정도 평균적으로 100가구 이상이 농촌에 살았는데 일개리에 살았는데 지금은 30가구가 채 안 되는 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민들이 떠난 빈자리는 별장이나 펜션, 전원주택 같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물론 또 뭐 귀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규로 농업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사실은 좀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리를 채우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는 주민 갈등도 또 한편으로 생겨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시는 원래 이제 원주민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깍쟁이다, 너무 이해타산에 밝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년인가 그 봉화에서 주민들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들이 물 문제 때문에 이 감정 싸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2명의 공무원이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또 충남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상여가 들어가는 것을 상여 통과비를 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주민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런 이건 크게 신문에 날 정도로 큰 갈등이지만은 소소한 갈등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갈등들을 잘 줄이는 그런 훈련을 일종의 뭐랄까 이렇게 좀 과정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비어가는 농촌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도표입니다. 2018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 위험지도를 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는 자료는 시군구별로 소멸 위험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매우 소멸 위험이 큰 고위험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진녹색으로 표현해 놓은 저 녹색 지역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왼쪽 지도를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녹색이나 노란색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오른쪽 지도는 읍면동별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즉 이 빨갛게 보이는 저 지역들은 거의 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면 지역의 대부분은 다 아주 소멸 고위험 지역. 그러니까 불과 한 2대 2 상태로 진행이 되면 20, 30년 안에 읍면이 소멸할 거다. 소멸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접군하고 통합되어 가지고 또 2개 면이 1개 면이 되고 3개 면이 1개 면이 되고 이렇게 통합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는 조금 이따 또 다른 지도를 보여드릴 거니까 이 지도를 한번 좀 잘 보시고요. 이게 2018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서 고용브리프라는 보고서에서 밝혀낸 건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이걸 머릿속에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민의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평균 연령이 지금 66.3세, 즉 평균해서 66.3세니까는 66세 이상의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후계자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의 농민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우리 농촌이 그전만 해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할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아버지가 이어서 지어왔고 또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아들이 지어오고 이렇게 승계해서 농사를 가업처럼 승계해서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체 농촌에서 이 나이 드신 마지막 농민들이 어떤 농민들이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농업을 물려받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물려받은 마지막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이어서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 농업을 쭉 유지해서 이어져 오던 농업을 승계해오던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승계농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농사를 이어서 받는 승계농들을 전체 농가 중에 한 10%가 좀 채 안 되게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승계농들은 대부분 다 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아버지 농사를 쭉 배워오다가 농사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 다 나갔다가 도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소득이 좀 불안정하다든지 혹은 성격적으로 뭐 도시 잘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1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규모가 큰 농사, 그래서 쌀 농사를 뭐 몇만 평 이상 짓는 분들이라든지, 또 혹은 축산을 대규모로 한다든지, 혹은 인삼이나 이런 특경 원예작물을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집안은 대부분 다 자녀들이 농사를 이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어서 나갈 사람들을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촌에 대한 귀농에 대한 기대를 지금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강좌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 밑에 그 다음 줄에 보면 이제 신규농하고 승계농이라고 써 있는데, 신규농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니까 원래 여기가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농사를 짓겠다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신규농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승계농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에 해당되는 부모가 농사 짓고 있어서 거기에 대를 이어서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승계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규농과 승계농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승계농은 저녁 때 도시에서 짐을 싸들고 오면은 바로 누울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밥을 먹고 나면은 아버지가 짓고 있는 농지에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바로 들어와서 농사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규농이라고 하면은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스스로 장만해야 됩니다. 일단 빈집이든지 자기가 누울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집을 지어야 되고,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일터전을 농지를 이제 구입하든지 빌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2년 정도는 스스로 먹을 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승계농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감내해 가면서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새로 농사를 짓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이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롭게 농사를 짓는 새로운 청년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신규 창업농 영농정책 지원금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18세에서 39세까지 해당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3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100만 원씩 1년 동안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는 90만 원씩 1년 동안 주고, 세 번째 해는 80만 원씩 1년 동안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좋은 조건의 자금이 신규농에게 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수화해 가지고
이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고를 나왔으면은 점수가 더 있다, 점수를 준다든지 혹은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점수를 더 준다든지 또 자기 이름으로 혹은 농지원부 그러니까 내가 땅을 빌려가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또 점수를 더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새로운 신규 농민들이 신규 청년 창업농들이 이 자금을 받는 것은 좀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건 뭐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조건보다는 조금 더 완화하고 그래서 새로운 외지에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금의 액수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기간은 좀 더 늘리고 그래서 뭐 5년 동안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거기에 조금 보태서 힘을 보태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금을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2016년도에 제천에 농업 행사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이었는데 쓰신 글입니다. 농민은 우리 식량 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도 뭐 공직자 같은 대접은 아직도 못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식량 안보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지도 못하다는 것이 농업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농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농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 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헌법 조항인데 사실은 이 헌법 조항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 농지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당시 전 농지의 90%가 다 농민들에게 농민들의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 다 자작을 하는 자작농 중심의 농업이 5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70년이 지난 사이에 떠나는 농민들은 남아있는 농민들에게 농지를 팔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농지가 도시가 확장되고 또 공단이 서고 하면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도시민들이 농지를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개발 기대를 하고 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농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가속적으로 농지는 외지인들에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농지의 한 50%는 비농민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 정도가 농민 소유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농지를 내가 샀는데 이 자격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의 이름을 빌려서 농지를 이제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해가지고 사는 농지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지 한 70% 정도가 비농민 소유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농민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꾸 돌아가시잖아요. 이 나이 드신 농민들은 나이 드신 농민들이 돌아가시면 사실 제일 좋은 방식은 이것을
주변에 있는 다른 농민들에게 팔거나 혹은 농지은행에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팔거나 위탁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다 농사를 안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자녀들에게 상속하는데 그것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녀가 둘 혹은 셋 혹은 넷이 된다고 하면은 균등 상속하잖아요. 그래서 한 3,000평, 한 5,000평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자녀가 둘이면 2,500평을 나눠서 상속을 하고 농지 규모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농지 다른 부재지주의 농지를 소작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서울에 있는 농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서울 김포 공항 근처에 있는 쌀농사 하시는 분이 한 5만 평 정도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땅은 한 평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포 공항 주변에 농지는 사실 주택으로는 개발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음 때문에. 그런데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서울 사람들이 땅을 샀는데 그 자기가 그 소작 짓고 있는 땅의 지주가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만 평의 지주가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11월 달 되면은 농사 지을 때보다 더 바쁜데 왜 더 바쁘냐 하면은 이 지주들에게 소작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쌀을 그다음에 이제 소작료를 지불하는데 돈으로 달라 그러는 사람은 이제 입금을 하면 되는데 쌀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배달을 해드린답니다. 그래서 쌀 수확을 해가지고 그분들 서울 곳곳에 사는 분들 이 부재지주들이 집을 찾아가서 쌀을 소작료를 내는 것이 이게 제일 바쁜 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이제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농업 생산성은 하락하게 되고 또 영농 안정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영농 안정성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농지에다가 계속해서 시설이나 혹은 땅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주가 다른 용도로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소작에 대한 영농에 대한 불안정 소작 기간이 불안정이 생기면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농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현재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지금의 이게 2019년 10월에 고용정보원에서 아까 보셨던 그 그림 지도도 고용정보원에서 2018년에 발표한 거고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지역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이 그러니까 소멸 고위험 지역이 그리고 빨간 지도뿐만이 아니고 황토색 의 지역도 늘어나고 있고 노란색까지가 이제 소멸 위험 주의 단계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색 지역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연두색 지역은 그대로 현재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금 인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 지도에서 안 나타났던 한평이라든지 몇 개의 지역이 지금 더 소멸 위험지구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녹색 지역은 그럼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 가지고 늘어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은 녹색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집니다. 합계 출산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낳는 총 아이의 숫자를 평균적으로 얘기한 건데 오히려 이 녹색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인구 위험도가 매우 낮다라고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밖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녹색 지역을 녹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 지도만으로 보면은 인구 불균형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서울과 일부 지역, 아주 일부 지역, 세종시라든지 울산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몇 개의 지역,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것은, 대구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김천 구미 지역인데, 이런 지역 정도가 좀 인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굉장히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구의 절반이 그 나머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나머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 어떤 사회가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뭐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대충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으셨으면은 지금 있는 현상은 좀 고쳐야 되겠다. 고치지 않으면은 나중에 무슨 이게 아주 매우 비정상적인 사회,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가, 신천지발 코로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될 때 크게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체국이나 약국에서 줄 서가지고 마스크를 사야 되는 그런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그때 먹을거리, 식품 대란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재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에 식품 코너가 다 빌 정도로 그렇게 사재기가 일어났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지금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누군가 어떤 작동에 의해서, 조금만 작동에 의해서 사재기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으로 또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나마 이제 국내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해외에서 조달된 해외 농산물도 크게 현재는 흔들리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국가 간 이동이 차단이 강화된다든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생산과 공급이 이게 좀 줄어든다든지 위기를 맞는다든지 하면은 우리도 이게 이제 작동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열흘밖에 안 남았, 열흘치밖에 안 남았대, 혹은 뭐 한 달치밖에 안 남았대, 이렇게 어딘가에서 소문이 나면, 그게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이제 이것이 작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시작하잖아요. 마스크도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시골에, 저희 동네도 그랬는데,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도시에 사는 자식들에게 마스크를 보내기 위해서 줄 서가지고 마스크를 사는 일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이제 먹을거리 같은 경우에 뭐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이 슈퍼마켓의 육류 코너에 고기가 다 사재기를 통해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급도, 생산지에서도 그러면 돼지나 소가 없었냐 하면, 돼지나 소는 생산지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뭐 도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도축할 사람, 이 도축하는 사람들이 소나 돼지를 키우고 도축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그 대부분 다 히스패닉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히스패닉들이 공급이 이 역할을 못하니까 중간에 차단이 돼가지고 발생하게 된 일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우리는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단기적인 이게 내년 혹은 곧 얼마 안에, 단기 이 기간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국가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10년 안에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식량 주권의 확보, 식량 자급률 제고. 식량 주권의 확보는 이건 식량 안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송원교 박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식량 주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먹을 거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식량 안보는 물론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서 외국에서 사오는까지를 포함해서 그걸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식량 안보는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식량 안보,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오는 농산물이 불안해질 경우에를 대비해서 스스로 자기가 국민들의 먹을 거리를 제대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토대를 만들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코로나 위기 사태가 다시 벌어졌을 때, 그다음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농업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국민들을 에게 충분히 먹을 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된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전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0%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이상을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농민들이 겨울에는 좀 쉬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 이게 보통 농민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 때가 대보름 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추 씨를 심는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벽씨를 담근다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시설도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도 돼 있고,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그래서 1년 내내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크게 향상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마을에 여러 가지 농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삼 농사도 하고 있고, 토마토 농사도 하고 있고, 오이 농사도 하고 있고, 벼농사도 좀 하고 있고, 이런 친구가 한 전체 조수익, 농업에서의 조수익은 이제 매출액을 조수익이라고 하는데, 조수익을 한 1억 정도 목표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 농사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죠. 근데 몇 년 동안 해도 벌써 한 5, 6년 이상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도 그 전에 3,000평, 5,000평 정도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생활이 나아지지 않더라. 즉 금액은 조금 더 커지는데 농사 짓는데 쓰는 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재료를 사는 돈, 이런 것들이, 그다음 특히 노동력을 많이 써야 되니까 노동품을 사는 돈, 이런 것을 합치니까는 실제로 5,000평을 지을 때나 나에게 돌아온 소득의 차이는 크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즉 이 얘기는 아무리 많이 개인이 애를 써도 실제로 농가의 소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현대 농업의 현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농민수당 혹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해남에서 1년에 60만 원 정도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강진에서는 70만 원 정도, 1년에 70만 원 정도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진흥원에서 경기도와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농촌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한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은 전체 농촌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 농촌으로 이걸 확대된다고 하면은 농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만족감 이런 것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공익형 직불제라는 걸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직불제는 직접 지불제라는 건데, 어떤 역할에 대한 것을 보상 차원에서 지불하는 건데, 친환경 농업을 하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직접 지불제를 했고, 논농사를 하면 논농업 직접 지불제를 했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또 대부분의 농가들은 뭐 보잘것없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전체 농민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공익형 직불제라는 걸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올해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농사 지어 가지고만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좀 더 그런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1년에 대략 이제 전국 평균적으로 농촌에서 나이 드신 농민들 한 5만 명 정도가 해마다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농민들이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농민들 수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가면은 한 10년 정도 후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드는, 그래서 일부 규모화되고 기회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나 시설은, 또 스마트 농업으로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농사가 유지가 되겠지만은, 실제로 소농들이 5,000평, 10,000평 이하의 소농들이 농사 짓고 있던 땅 중에 상당 부분은 특히 이 농사 짓기 불편한 땅 같은 경우는 이제 놀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생산량의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들을 계속해서 농사 지으려면은 스마트 농업이나 기계화, 규모화된 농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들을 계속해서 농지로 역할을 하게 하려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농민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농민들이 유지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외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농들이 신규 승계농에 가까운 삶을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자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농식품부가 같이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들어오면은 생활할 수 있는, 뭐 무료로 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좀 저리로 지금 농촌에서 뭐 아무리 싸게 집을 지어도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사는데 좀 싼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농지 한 10만 원짜리 땅을 한 5,000평 산다고 하면은 얼마죠? 한 10만 원에 5,000평이면 5억인가요? 5천만 원이니까 5억인가. 그 다음에 생활을 2년 동안 생활을 하니까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 3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에 2년 동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준비해야지 새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농사를 지으려면은 힘이 있을 때, 또 젊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농사를 배워야지 제대로 생산력을 갖춘 농민이 되는데, 그래서 국민이 먹을 거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농민이 탄생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자금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은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물론 농사를 좀 짓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는 생산력도, 그다음에 꼭 뭐 연금도 받으시니까 뭐 이렇게 아주 뭐 악착같이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신규농, 그러니까 젊은 신규농, 청년 창업농들에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거지를 좀 확보해주고, 이런 건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지역에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은 저리로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 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해주는 지역도 있고요. 곳곳에서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마을과의 관계도 충분히 잘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새롭게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영농 안정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산을 형편이 안 되면 빌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빌려서 투자를 하고
뭐 자금도 투자해야 되고 또 지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투자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2년 계약해가지고 2년 후에는 땅을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농 안정성 최소한 5년, 7년 이상의 영농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영농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비 지원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뭐 청년 창업농 1년에 1,600명인가요?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금액이 좀 줄더라도 그다음에 연령대도 지금 현재 신규 창업농 정착 지원금은 19세부터 39세까지 사이에 있는 분들이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면은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 외에 그보다 좀 더 나이 드신 분들 한 50세까지는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100만 원까지 아니라도 50만 원씩 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도 지원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부모들에게 바로 도움을 받잖아요. 주거나 영농이나 생활비 같은 경우. 그런데 또 하나 지원받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지역 내 네트워크, 인적 관계들.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다녔으니까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저씨들도 있을 수 있고 이 관계들은 바로 자기에게 지역에서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관계망이거든요. 근데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은 이건 뭐 이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이제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죠.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 이상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 부분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새롭게 농사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훨씬 더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지금 농업계에 있는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 지역 농촌 지역의 행정은 면 단위, 그다음 밑에 리 단위가 있고 리에는 다 이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장들이 좋은 이장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권한을 세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권한을 독선적으로 쓰고 있는 이장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적절한 갈등 관계를 또 오히려 유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혀 관계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관계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협동조합이 6개 리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3개 리에 사시는 분들의 인구수가 한 500세대, 6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자치 구역을 만들고, 그래서 지역자치센터를 만들고, 센터장 혹은 지역 대표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활동가는 면에 있는 공무원들, 면에 보통 공무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면에 있는 공무원들 2~3명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면은 없애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 개편은 좀 필요하다. 이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행정 개편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장들이 뭐 전국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걸기대회 하는 바람에 이걸 시행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구의 문제도 그렇고 지역의 직접 민주주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이걸 시도해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제 교착 상태 혹은 뭐 거의 뭐 냉각기에 들어갔는데 재작년 이맘때만 해도 남북 문제가 잘 풀려서 이제 농업계에서는 농사짓는 분들 사이에서는 남북 간의 농산물 교류를 통해서 물물 교환 같은 농산물 교류를 통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은 식량 자금 문제 또 서로 남북이 부족한 과잉되거나 부족한 부분의 농산물을 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기대만 하고 지금 뭐 실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다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서로 부족한 품목, 그다음에 남아도는 과잉되는 품목을 서로 교환해가지고 남쪽에서는 쌀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고 북쪽에서는 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쪽에서 나오는 임산물이라든지 그걸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남쪽에서는 또 환영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해서 같이 남북의 농업 문제를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또 농업 기술과 같은 부분도 서로 협력을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좀 얼개설기 엮여져 가지고 지금부터 잘 대책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역마다 이런 뭐 국가적으로 아직 이게 다 전체적으로 설계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지역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귀농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새로 농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은 찾아서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꼭 또 농업을 창업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을 영농조합 지역에 있는 영농조합에서 직원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 사무장 같은 경우는 직원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 걸 또 잘 찾아가지고 그런 중간 징검다리 역할로서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살 지역이 여기가 맞는지도 좀 잘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뭐 같이 우선 이것을 여기에 지원하는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결심이 선 분들이 먼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과 함께 결합해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재혁 이사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